35년간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텅 빈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교무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35년간 나를 지켜보던 그 창가에서 마지막으로 해질녘을 바라봤다.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교실 문을 열었던 날들이었다. 아내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사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몰래 퇴근 후에는 과외를 나가고 주말에는 일부러 먼 동네까지 가서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했다. 들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빚은 남아 있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아들의 학비,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밤늦도록 채점을 하며 눈이 침침해져도 참았다. 새벽 배달로 생긴 무릎 고질병에 아파도 참았다. 아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감이 건네준 꽃다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달콤한 장미 냄새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든 건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며느리까지 곁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얼굴엔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표정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만져봤다. 퇴직금과 35년간 아껴 모은 적금이 담긴 그 종이 한 장. 식비를 아끼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며 모은 돈이었다. 아들이 아버지, 돈 걱정 마세요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순간을 위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내민 아파트 인테리어 도면은 반짝이는 색연필로 가득했다. 거실, 안방, 아이 방까지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엔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집이라면 애 키우기 좋겠죠? 그 말에 아들이 내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아버지, 덕분에 든든합니다. 그 순간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기쁘면서도 서글펐다. 35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내 역할이 끝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통장을 꺼내 그들 앞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5년간의 삶이 담긴 그 통장을 건네는 순간이었다. 별다른 조건은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마련해둔 내 집이 있었고 빠듯해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챙기며 살아갈 거라고 당연히 여겼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사라졌다. 교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35년간 내 삶의 중심이었던 이곳을 떠나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비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과연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시작일까?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아니, 완벽했다고 해야 할까? 주말마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반가웠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며느리는 새해 집 구석구석을 자랑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오세요. 새로 산 식탁에서 함께 밥 먹어요. 그렇게 찾아간 새 아파트는 정말 멋있었다. 내가 준 돈으로 꾸민 거실은 반짝반짝 빛났다. 가죽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을 때만큼은 행복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피로가 묻어났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요즘 아기 가질 준비하느라 바빠요. 몸도 안 좋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젊은 부부가 바쁜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다. 진짜 문제는 추석 때 터졌다. 아버지,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가야 해서요. 그래. 그럼 다음에. 사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집도 정리할 게 많아서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그 말의 진짜 뜻을 모를 리 없었다. 내가 부담스럽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끼어들려고 한 건 아닐까? 일주일 후 나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아버지. 네, 잘 지내요. 목소리가 차갑다. 예전의 그 따뜻함이 사라졌다. 혹시 내가 너희한테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무슨 소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전화기를 손으로 가리는 소리도. 아버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금 좀 바빠서. 전화가 끊어졌다. 그 무미건조한 소리가 내 귀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이 낯설었다. 혹시 아들 부부가 보기에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박 선생이 서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료 교사였다. 자네 요즘 인상이 안 좋아 보이더군. 박 선생이 들고 온 소주 한 병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무슨 일 있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다. 퇴직금을 아들에게 준 일부터 최근에 소원해진 관계까지.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자네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젊은 놈들이 다 그래. 돈 받을 땐 고맙다고 하더니 받고 나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거리를 둬. 자네가 먼저 연락하지 말고 아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려봐. 박 선생의 조언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바빠서 자주 못 뵙겠지만 건강하세요. 고작 한 줄. 예전 같으면 통화를 했을 텐데 이제는 문자로 대신한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결국 이렇게 답했다. 알았다. 너희도 건강하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내가 돈을 주면서 바란 건 뭐였을까? 감사, 관심, 아니면 그냥 가족으로서의 따뜻함. 어쩌면 나는 돈으로 아들의 애정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닐까?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정말 추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박 선생의 조언대로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새해가 되자 마음을 다잡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새해 복 많이 받으렴. 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에는 아버지, 저희 이번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늦게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거라서. 신혼여행.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래, 잘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빈 거실을 바라봤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이유도 없었다. 혼자 먹을 떡국 한 그릇만 끓였다. 국물이 너무 싱거웠다. 2월 중순,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 직장 동료 부인을 만났다. 어머 아드님 효자시네요. 처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셨다면서요. 부럽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신혼여행이라고 했던 그 여행의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함께 간 것이었다. 나만 빼고, 나만 몰랐다. 나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무릎 수술로 며칠 입원한다. 그게 걱정하지 마라. 답장은 저녁 늦게 왔다. 많이 아프세요?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다. 언제 퇴원하는지, 수술은 언제 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병실에서 3일째 되는 날,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병실 맞나요? 김철수 선생님. 문이 열리며 들어온 건 내 제자였다. 20년 전에 가르쳤던 민수였다.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고, 민수야, 어떻게 알고 왔니? 동창회에서 박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민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옆에 앉았다. 예전 그 말썽꾸러기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도 가고 지금은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선생님이 됐다고? 네,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가 귤을 까서 내 입에 넣어줬다. 달콤한 과즙이 입 안에 퍼졌다. 선생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표정에 쓰여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외로웠을 때랑 똑같은 표정이세요. 민수는 정확했다. 나는 외로웠다. 아들이 있지만 외로웠고, 집이 있지만 공허했다. 아들이 있는데도 그러신가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내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지만, 지금은 연락도 뜸하다고? 명절에도 혼자 보낸다고? 복잡한 일이 좀 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아세요? 거기서 시니어 강사를 모집한다던데요. 시니어 강사. 퇴직한 선생님들이 어른들에게 한글이나 기초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람도 있고 용돈도 되고.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무릎이 이런데 어떻게? 다 나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민수가 돌아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혹시 내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수술 잘 되셨나요? 바빠서 못 갔지만 곧 회복되실 거예요. 못 갔지만 그 세 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원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핀 꽃이었다. 혹시 나도 이 추위를 견디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민수가 놓고 간 귤 냄새가 병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희망을 느꼈다. 퇴원 후 일주일, 집에서 혼자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무릎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수가 말한 평생교육원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다. 택배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란에는 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책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시니어를 위한 한글 교육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편지를 펼쳤다. 선생님께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보내드립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쓰는 교재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원장님께 추천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민수 올림. 책장을 넘겨보니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기억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과정까지. 문득 35년 전 첫 수업이 떠올랐다. 칠판에 기억을 쓰며 아이들에게 개구리, 기억이라고 가르쳤던 그때.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민수야. 나야. 아, 선생님. 책 받으셨어요? 아, 응. 고맙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선생님이 못하실 리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틀 후 나는 평생교육원을 찾아갔다. 2층 건물에 땡땡시 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원장실에서 만난 원장은 의외로 젊은 여성이었다. 민수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냥 시골 초등학교에서 평범하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평범하게요? 35년 무사고라는 게 어디 평범한가요? 원장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 한글 강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해서요. 강의실을 둘러봤다. 작은 교실이었지만 깨끗했다. 칠판도 있고 책상도 있었다. 마치 내가 35년간 서 있던 그 교실 같았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요. 주 3회.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살아 있었다. 첫 수업 날이 왔다. 교실에 들어서니 7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여러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80살인데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첫 수업에서 기억을 가르쳤다. 개구리, 고양이, 거북이,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어른들의 눈빛은 달랐다. 간절함이 있었다. 배우고 싶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선생님, 제가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골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였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오랜만에 가슴이 뿌듯했다.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교사로서의 보람이었다.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혹시 아프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았다. 이제 내게도 할 일이 있었다.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 어떤 일이요?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야. 글을 모르는 어른들에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톤이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다.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35년 전 첫 수업을 준비하던 그때처럼 설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오늘은 첫 번째 졸업식이었다. 7명의 어르신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넸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다. 고맙습니다라는 세 글자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다.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뭘? 민수 선생님께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르신들 가르치신다고.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따뜻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빴어요. 괜찮다. 정말 괜찮았다.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다.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저녁에 혼자 앉아 내일 수업 준비를 했다. 새로운 어르신들이 또 올 예정이었다. 이번에는 9명이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늦게나마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 삶은 이제 누군가의 뒷전이 아니다. 당당히 내 앞에 펼쳐져 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 함께 성장하는 보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들. 이제 알았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배움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힘이었다. 남은 생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다. 돌이켜보니 내가 경험한 이 이야기가 비단 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